안녕하십니까. 범죄의 그림자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면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게 하는 실제 사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2019년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었지만 대중에게는 구체적인 내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느 유명 의사의 두 얼굴에 대한 기록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존경받는 인술의 아이콘이었으나 진료실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완벽한 가정과 명예, 부를 모두 거머쥐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는지 그 충격적인 범죄의 서막을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및 여성질환 전문 클리닉의 원장이었던 김 박사 가명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에 단골 출연자로 등장하며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그는 지적인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환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저택이었고 미모의 아내와 명문대에 재학 중인 자녀들까지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기준이 되는 표준과 같았고 환자들은 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을 대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환자들이 가진 절박한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의 일환이다. 이 부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그의 말은 권위라는 옷을 입고 환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위화감을 느꼈지만 상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사였고 자신은 병을 고치러 온 약자였기에 그저 자신의 기분이 예민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야만 했습니다. 김 박사의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추행을 넘어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질환 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수면 마취나 약물 투여 과정을 악용했습니다. 환자가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 성스러운 진료실은 그의 일탈을 위한 사냥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여 환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깨어난 환자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약물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김 박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2019년에 그 평범해 보이던 오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영혼을 다쳤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병원 내 CCTV는 자신의 집무실과 진료실, 안쪽을 비추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 두었고 의료 기록 또한 교묘하게 조작하여 모든 행위가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가 커질수록 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으며
심지어는 범행 직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범죄의 고리는 그러나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 중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추악한 성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김 박사의 범죄는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남용이었으며 환자의 신뢰를 무기로 삼은 잔인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자신의 가장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드러내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김 박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담 도중 환자의 손을 과도하게 오래 잡거나 진료와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환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 환자가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보이지 못하면 그는 그것을 허락으로 간주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진료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밀실과 같았습니다. 방음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그곳에서 김 박사는 성재석 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나 성격이 내성적인 환자들을 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부적절한 접촉에도 그것이 정당한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고 설령 이상함을 느끼더라도 박사님이 설마 나쁜 의도를 가졌겠어? 라며 스스로의 직감을 부정하곤 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런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궁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다. 혹은 긴장을 풀어야 치료가 원활하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피해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종류의 마취제였습니다. 범행이 반복될수록 김 박사의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을 임의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진정제를 통증 완화라는 핑계로 투여했고 환자가 몽롱한 상태에 빠지면 본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과 흐트러진 옷가지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그런 환자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취 기운 때문에 환각을 본 것 같다라거나 잠시 몸부림을 쳐서 옷이 흐트러진 것이니 걱정 말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권위를 가진 의사의 말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박사의 대담함은 병원 내부 시스템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특정 환자의 진료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비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민감해서 나랑 단독으로 상담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간호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의 원장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인 그의 명령을 거역할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달 병원 회식을 주도하며 직원들에게 관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평판을 관리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여성 인권의 앞장서는 의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일지는 1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불임 부부의 아내도 있었으며 그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김 박사의 병원은 희망의 장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지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샤워를 하며 몸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지만 영혼에 새겨진 그 더러운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였고 자신들은 그저 힘없는 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피해자들의 그 절망적인 침묵 위에서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힌 이들의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응축되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100개가 넘는 증거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을 무렵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김 박사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하는 과정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철옹성 같던 제국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가 내리던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서윤 가명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건강검진을 위해 이 병원을 신뢰하며 다녔던 평범한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 박사가 권유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수면 마취와 유사한 상태에 빠졌다가 예상보다 일찍 깨어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윤 씨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불쾌하고 이질적인 감촉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이었고 목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혀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짧은 찰나, 그녀는 김 박사의 숨소리와 그가 내뱉는 부적절한 혼잣말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얼마 후 김 박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료실을 나가고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서윤 씨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서윤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병원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이 꺼져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전 진료 때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켜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녹음기에는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만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서윤 씨는 병원을 나선 직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향해 성폭력 피해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남은 가해자의 DNA가 증발하기 전에 채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힘겨운 일이었지만 서윤 씨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같은 사회적 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갑고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윤 씨의 삶은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는 재력가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태반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김 박사와의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사건 접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서윤 씨가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사람을 보내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부터 계속 이러면 당신의 사회생활을 끝내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서윤 씨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와 환자 모임 사이트를 뒤지며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산부인과에서 진료 후 이상한 기분을 느끼신 분 계신가요? 라는 조심스러운 글 하나에 수십 개의 비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라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연쇄 범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 씨는 이들을 하나둘씩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김 박사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을 걱정했습니다. 서윤 씨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며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내일 또 다른 피해자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딸들이, 동생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둘 순 없잖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가 간직하고 있던 그날의 기억, 처방전, 병원 방문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박사의 이중적인 면모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진료하기 까다로운 환자로 분류해 병원 블랙리스트에 올려 여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지어 당신이 유혹한 것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서윤 씨와 피해자 모임은 이제 단순한 원한 관계를 넘어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 중 우선적으로 용기를 낸 10여 명의 여성이 연대 서명을 마쳤고 그들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침묵을 지키던 피해자들의 거대한 행렬이 마침내 경찰서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 씨와 피해자들이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세상은 여전히 김 박사를 성자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한 수사팀조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박사님이 정말 그랬겠어? 라는 의구심 섞인 시선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가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와 수십 장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서는 수사관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의 냄새가 짙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김 박사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 내부와 전개에 뻗어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 그는 병원 내의 핵심 기록들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입단속을 시켰으며 특히 문제가 되었던 수면 마취제와 진정제의 불법 투약 기록이 담긴 장부를 폐기하거나 조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며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오해를 악용한 금전적 갈취 시도라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자신이 오히려 결백한 피해자인 양 호소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을 때 김 박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그의 말과는 달리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포맷되어 있었고 진료실의 CCTV 저장 장치는 기계 결함을 이유로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김 박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현직 간호사 중 한 명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그의 만행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간호사가 경찰에 몰래 다가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김 박사가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이중 장부에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특정 환자들에게 투여된 과도한 약물 리스트와 그날의 비정상적인 진료 시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진료실에 혼자 남을 때마다 항상 이 약물을 사용하셨어요. 환자들이 깨어나서 이상해하면 마취 부작용이라고 말하라고 시키셨죠. 간호사의 눈물 어린 증언은 김 박사의 완벽한 알리바이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습니다. 수사팀은 이 장부를 토대로 김 박사의 스마트폰과 개인 노트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범죄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변태적인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 높을수록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의 짜릿함이 커진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복구된 영상 속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사관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결한 척 환자들을 위로하던 손이 카메라 뒤에서는 악마의 손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김 박사가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심신미약과 기억 상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반대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서윤 씨는 그런 동료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는 또 다른 병원을 차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서윤 씨의 단호한 태도는 흩어지려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사회는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강남의 성자로 불리던 김 박사가 사실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유린한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모든 뉴스 채널의 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를 믿고 몸을 맡겼던 수천 명의 환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그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들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피해자들의 연대를 지지하고 김 박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향했던 존경의 박수는 이제 거친 비난과 분노의 함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는 충격으로 실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박사의 이중 생활은 아내에게도 커다란 배신이었습니다. 명문대에 재학 중이며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았던 자녀들은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치셨는데 정작 본인은 괴물이었나요? 라는 자녀의 절규는 김 박사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도피를 계획하다가 공항 근처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유치장 안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했고 변호인을 통해 끊임없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모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철창 뒤에 갇힌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가운을 입은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망가뜨린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일기장에는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수집품 정도로 여기는 소름 끼치는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어 수사관들을 다시 한번 경악해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자극적인 매체들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묘사에 집중했고,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느냐? 합의금을 노리는 것 아니냐? 는 근거 없는 비난은 서윤 씨와 피해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윤 씨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함께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 측은 재판을 앞두고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 10명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 애썼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김 박사가 앓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충동 조절 장애와 우울증을 근거로 감형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정은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사님이 퇴근 후에 혼자 진료실에 남아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약재 창고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물들이 자주 사라졌다는 추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박사가 믿었던 침묵의 카르텔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 박사에게 남은 것은 법에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김 박사의 모습은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박사에게 적용된 상습 성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수십 가지의 혐의를 조목조목 낭독했습니다. 법정안은 금세 무거운 정적과 분노 섞인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박사의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강력한 부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되었다며 증거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것이 김 박사를 매장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을 여성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한순간의 오해로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 며 뻔뻔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김 박사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기 위해 작성했던 비밀 일기장과 포렌식으로 복구된 삭제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어떤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냥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기장의 내용을 낭독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렀으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성취감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목소리만으로 증언에 나선 서윤 씨는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김 박사 측 변호인은 서윤 씨에게 당시 정말 거부 의사가 있었느냐, 약물 기운 때문에 기억이 왜곡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서윤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추가 증거들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김 박사의 방어 논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심신미약은 정신감정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누구보다 명또렷한 정신 상태였으며 오히려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그의 인간성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의사의 범죄를 단죄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윤리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김 박사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여전히 돈과 인맥을 믿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시간을 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그를 압박해오는 와중에도 악마의 민낯은 끝까지 가시게 가면을 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중반부로 접어들 무렵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제보가 수사팀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의 병원이 아닌 김 박사가 10년 전 근무했던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 제보는 김 박사가 저지른 범죄가 결코 최근의 일탈이 아니며 수십 년에 걸쳐 뿌리 깊게 박힌 상습적 행위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과거 김 박사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과 행정 직원들을 수소문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미 전임지에서도 환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병원 측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김 박사를 조용히 사직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당시 피해를 보았던 여성들은 병원 측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각지를 떠돌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서윤 씨와 현재의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벌받았더라면 우리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탄식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은 김 박사의 범죄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화하고 대담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순한 성추행에 그쳤던 행위들이 명성이 높아지고 권력이 커짐에 따라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이제 2019년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자행된 악행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의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김 박사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박사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또 다른 추악한 수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해 왔습니다. 그에게 줄을 섰던 일부 의사들은 그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심지어는 범행 직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의료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김 박사의 가족들은 그가 은닉해둔 비자금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줄 테니 증언을 철회해달라. 는 유혹은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를 중심으로 뭉친 피해자 연대는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의했습니다.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사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김 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자신의 목을 죄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공적이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전 국민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도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욕이 앞서 생긴 오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김 박사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더욱 사납고 비열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이들은 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여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김 박사 측은 서윤 씨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과거 사생활을 뒷조사하여 법정에서 폭로하겠다는 비인도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는 김 박사 측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직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결백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박사님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유혹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라는 그녀의 거짓 증언은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의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김 박사는 그 순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해당 증인의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그 증인이 최근 김 박사의 가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송금받은 내역과 매수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거짓 증언을 했던 간호사는 사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의 미소는 순식간에 경직되었고 그의 변호인단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사려 했던 그의 마지막 도박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반전은 김 박사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숨겨진 금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김 박사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비밀 외장하드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집품이라고 명명한 폴더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편에 달하는 불법 촬영 영상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각 범행 후 그가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한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 김 박사는 우리가 알던 인자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자신의 범죄를 예술이라 칭하는 소름 끼치는 소시오패스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음성 파일 중 하나에는 오늘도 한 마리의 사냥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고마워하며 병원을 나갔다. 멍청한 것들 이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김 박사는 처음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
그가 평생을 걸쳐 연기해온 성자의 가면은 완전히 조각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에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건강 악화를 핑계로 병원 이송을 신청하며 구속 집행 정지를 노렸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뿌리 뽑은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제국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끝을 알리는 결심. 공판날, 법정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검사는 최후 논고를 통해 김 박사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자신을 믿고 몸을 맡긴 환자들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찰은 김 박사에게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부착과 의료계 영구 퇴출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검사의 구형 소식을 듣고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보낸 지난 수개월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공포,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그 모든 고통이 이 판결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피해자들을 대표해 최후 진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김 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짓밟은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난도질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보내게 될 모든 날이 우리가 겪은 1분, 1초의 고통보다 더 무겁기를 바랍니다. 서윤 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김 박사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는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 것은 가혹합니다. 저의 명예와 병원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발언은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마지막까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비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의료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주십시오.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과거를 봐서라도 사회에서 다시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는 변호인의 말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한 자에게 과거의 공로란 무의미한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듣고 판결을 위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법정 밖 복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렸고 김 박사의 가족들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구형 소식을 전하며 판결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법의 허점과 성범죄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재판부가 다시 입장하고 부장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김 박사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법집행자로서의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100장이 넘는 방대한 양이었고 그 안에는 김 박사가 저지른 100여 건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나열되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김 박사가 쌓아올린 가짜 제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부장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들의 신뢰를 사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성적 말살에 가까운 죄질을 보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점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의사 면허의 영구 박탈을 명령한다. 무기징역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50대인 그에게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김 박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방청석에서는 피해자들의 참아왔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의 함성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박사가 일궜던 화려한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병원은 폐업했고 그가 가졌던 수십억 대의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의 최후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다른 수감자들에게 호통을 치다 따돌림을 당했고 그토록 아꼈던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한 채 이름을 바꾸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자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전문가의 권위 뒤에 숨은 범죄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윤 씨와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의료범죄 피해자 연대를 설립하여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그들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타인을 짓밟는 무기가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는 책임이어야 합니다. 2019년 그 화려했던 병원의 비밀은 이렇게 정의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있는 한 그 그림자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